96년 한국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자칫 96년 한국처럼 잘못된 대응, 그러지 않고서 적절한 괜찮은 대응들을 한다면 또 위기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경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지난번 올렸던 1996년과 최근 경제 상황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 동영상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관련된 이야기를 임 PD님과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1996년도 상황과 또 현재 상황에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위기에 대해서 비슷한 점을 좀 잘 다뤄주셔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1996년도 상황과는 참 비슷한데 1997년도의 IMF 위기와 같은 결과값을 가지지 않을 근거를 좀 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차이가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펀더멘탈 차이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1996년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400억 불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딴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그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딴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그 중개 역할을 한 게 중금사였어요. 근데 종합금융사들이 돈을 몇 달짜리로 빌려왔냐면 6달짜리 만기로 빌려왔어요. 너무 짧죠. 6달짜리 돈을 빌려와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갑자기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니까 일거에 대출이 끊겨버린 거죠. 만기 연장이 끊기면서 외화 자금난이 발생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비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9월 한 달 동안에만 경상수지 흑자가 54억 불. 천천히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멘탈부터 가다듬어서 진짜 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매월 주목해야 되는 자산, 제가 이번 달에 눈여겨보는 자산, 그리고 어떤 방법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안전자산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달 54억 불 흑자잖아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흑자가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 쌓아둔 대외 채권, 이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또는 대출이나 또는 채권 형태로 들고 있는 돈이 얼마가 되냐면 7천억 달러가 넘어서 8천억 달러에 가까워요.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가게가 돈이 필요할 때, 달러가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해외에 투자해놨던 돈들을 가져와서 그 돈을 융통해 쓸 수 있는 이런 펀더멘탈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차이는 1996년에는 우리가 환율을 800원에 그냥 고정했어요. 진짜 왜 그랬나 몰라. 환율을 그대로 고정했었는데 작년에 1,450원, 올해도 지금 1,300원 전후에서 우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움직일 정도로 우리나라 환율이 또 격렬하게 상승했잖아요. 물론 이 격렬한 상승 때문에 고통이 컸어요.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이 물가가 오르고 불안하고 금리도 인상하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신 기업들의 경쟁력은 또 개선됐잖아요. 근데 아직 한 가지 차이가 없는 게 반도체 가격이 한 50% 폭락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아직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제품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른 상태죠. 결국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지만 대신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시장을 좀 자유롭게 운용한다. 두 번째는 기업과 국가의 펀더멘탈이 그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진 면이 있어서 97년과 같은 파국적인 어떤 귀결은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우리 말고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된 나라들이 세계에 몇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 그리고 중국. 이 두 나라를 좀 걱정하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96년, 97년이 왜 위기가 왔냐 하면요, 돈을 딴 나라에서 빌려왔죠. 그러면서 빚이 쌓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무역 적자가 계속 적자가 쌓이면서 딴 나라에게 빚을 잔뜩 줬죠.
빚을 잔뜩 진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갚아야 될 빚의 규모, 원화로 환산된 빚의 규모도 커지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요거랑 비슷한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두 나라가 있죠. 어디냐? 이탈리아. GDP에 지금 220%, 200%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이탈리아. 두 번째 어디죠? 중국. 국가의 중앙정부 부채는 GDP 80%인데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170에서 180%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나라들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만에 하나 이게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97년에 경험했던 게 빚을 잔뜩 진 상태에서 환율 상승하고 금리 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런 비슷한 여건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 96년 한국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자칫 96년 한국처럼 잘못된 대응이 뭐죠? 환율을 고정해서 유지했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 적절한 괜찮은 대응들을 한다면 또 위기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경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반토막 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좀 알아야 되고, 이걸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1996년과 비슷할 정도로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이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건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이나 정부의 정책이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97년도와 같은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난번 영상처럼 96년도와 비슷한 점도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결국은 늘 이 위기 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곤 하는데, 왜냐면 모든 가치들이 싸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현재 23년 말 그리고 24년도까지 좀 주목해야 될 자산이 있을까? 또 동시에 코스피는 어떤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97년에 비해서는 비싸죠.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얼마 정도 그 PBR이었냐면 0.67배였어요. 와,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이 평균 6,700원에 거래가 됐죠. 그럼 지금 얼마냐? 8,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만 역시 어마어마하게 싸죠. 왜?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나고 중국이랑 일본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 통화 가치가 다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국인이 투자하기 싫으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도 사실 외환위기 때보다는 조금 비싼 정도지만 굉장히 싼 레벨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주식 저는 매력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번에 공매도를 규제한 게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공매도나 또는 무차익 공매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고 이 사람들은 혼을 내줘야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 그렇지만 제도를 개선해야지 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영풍재지 사건 같은 이런 일들, 우리 삼천리 사건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작전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열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갈 거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두 시장을 지금 좀 선호하는 거죠. 첫 번째 시장 어디? 일본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어. 그런데 비해서 일본의 기업 실적은 역사상 최대치야. 엄청 좋겠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 주식에 대해서는 엔 약세이니까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좀 투자하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인도하고 대만밖에 없어요. 그쵸? 포트폴리오가 벌써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포트폴리오 짜드립니다. 자, 전체 시장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절반은 미국 주식 하시고요. 그죠? 아니,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이 미국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어디다 투자하자. 3분의 1씩 해서 일본, 대만, 인도 정도에 투자를 해놓으면 내년 그렇게 나쁜 포트폴리오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엔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일본 주식에 투자하라는? 일본 엔에 대한 투자는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엔은요, 이자가 없어요. 그 수익을 주지 않는 자산이 뭐하러 투자합니까? 그건 환투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엔 사더라, 이건 환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달러 적립 투자를 하거나 또는 달러 스위칭 투자를 하라 그럴 때 SOFR 추천하잖아요. SOFR 금리가 얼마예요? 5%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익이 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왜 이자도 안 주는 자산에 투자합니까? 일본 엔만 산다? 그건 투기예요. 그럼 뭘 사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리츠와 일본 니케이 지수에 투자를 하자. 이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왜? 돈 잘 벌어요. 그리고 최근 일본 부동산 가격 상반기에만 일본 동경 지역 기준으로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이 38% 올랐대요. 자, 그러면 언젠가 리츠 가격도 회복되겠죠. 지금이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10월에 폭락했으니까 일본 리츠도 주식도 약해요. 그렇지만 저평가된 자산, 그리고 특히 N 약세일 때 사두는 건 한 1년 정도 투자해 보면 올해도 좋은 성과가 났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나쁜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일본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일본 주식과 일본 리츠 상품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거 해외 증권 계좌 열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도 상품이 좀 있나요? 주식은 한국에서도 상품이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에 투자해주는 일본 상품이 있고요. 그런데 리츠는 죄다 환해지합니다. 지금 저평가된 걸 사러 가는데 뭐하러 환해지 상품을 사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증시에 가서 사면 좋겠고요. 저는 일본 코드 번호 1476번 상품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저펜 코어 리츠인데요. 일본에 있는 핵심 지역 오피스 빌딩 그리고 아파트에 투자해주는 상품이라서 제가 투자하려는 방향과 일치되는 것 같아서 그 상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1997년과 같지 않기 위해서 같지 않은 상황도 설명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그런 위기를 다시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뭐 정책이든지 시장이라든지 어떠한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단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1996년하고 세 가지가 너무너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반도체 가격 폭락, 주변 국가의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 그리고 미국의 강달러 정책 또는 고금리 정책 이 세 가지가 지금 너무너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처럼 폭망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고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의 차이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또는 외환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나라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정부 정책이었죠. 환율을 유동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충격들을 환율을 통해서 조정을 시켜나가는 옛날처럼 그냥 무작정 환율 800원 고정 이런 게 아닌 환율을 유연하게 다루고 있는 나라라는 게 큰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것도 이 두 가지 잘한 거를 더 강화시키는 정책을 써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년에 연구개발비 예산 이런 거 깎았는데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예산을 더 확충해야지. 어떻게 그걸 줄입니까? 연구개발 예산이 일부가 잘못 전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혼내면 될 일이지. 예산을 전체를 줄인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걸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더욱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